충격적인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비밀리에 K-4500이라는 코드명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중 16%에 해당하는 4,500명을 괌과 하와이로 이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작전의 배경이었어요. 내부 문서에는 에치슨 템플릿 현대적 적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거든요. 1950년 에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을 불러왔던 바로 그 실수를 21세기에 다시 반복하려 했던 거예요. 15년 경력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한 통의 익명 메일. 용산 국방부의 한국군 대령이 목격한 이상한 작전 지시서. 평택 기지 미군들의 73% 한국에 남고 싶다는 설문 결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워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5년째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2025년 5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방부 소식통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에밀리, 지금 당장 와야겠어. 한국 관련해서 큰일이 터질 것 같아. 저는 바로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다급한 전화는 몇 번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소식통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건넨 문서는 단 한 장이었습니다. 백악관 작전실에서 흘러나온 내부 메모였죠. 대통령 서명이 아닌 실무진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 첫 줄에 적힌 코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K-4500.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소식통이 한숨을 쉬었어요. 주한미군 4,500명을 괌과 하와이로 이전 배치하는 계획이야. 전체의 16%에 해당해. 16%라니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이니까요. 한국 정부는 알고 있나요? 그게 문제야. 사전 통보가 전혀 없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마치 1950년 에치슨 라인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혹시 에치슨 라인의 재판은 아니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소식통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북한이 최근 도발을 높이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우려스러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게 이상한 메일이 도착한 건 말이에요. 발신자 불명의 제목도 없는 메일이었죠. 하지만 첫 문장이 저를 움찔하게 만들었어요. 이 메일을 열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가 됩니다. 기자로서 이런 메일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 가짜거나 과장된 내용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제가 왜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4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작전 K-4500개 요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경악했습니다. 주한미군 중 16%를 단계적으로 이전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어요.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고 핵실험 위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미군을 16%나 빼겠다는 거였죠.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국방부의 박민수 대령이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이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민수 대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태평양 건너편 괌의 앤더슨 기지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어요. 기지 확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상한 문서들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철수 절차 문서라는 제목의 파일들이었어요. 저희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해야 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16%면 상당한 규모네요. 한국 탄핵 정국을 노린 건 아닐까요? 편집장의 우려였습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건 아닐까요? 에치슨 라인의 재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다른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1950년 에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을 불러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예고, 보도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중하되 정확하게 보도하기로 한 거죠. 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 제외 검토.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70년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기에 동맹 위기까지 겹친 거였어요.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죠.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연락해 왔어요. 모두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저도 100%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기자로서의 직감은 이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6%라는 구체적인 수치,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타이밍까지. 모든 게 너무나 현실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워싱턴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공식 부인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했죠. K4500. 이 네 글자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4,500명의 운명이 걸린 숫자. 전체 주한미군의 16%가 걸린 숫자. 70년 동맹의 운명이 걸린 숫자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방금 세상에 던진 이 돌멩이가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말이죠. 미국 기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미국이 발을 빼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선택받은 자라고 했던 그 익명의 제보자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위해 선택받은 걸까요? 다음 날부터 워싱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4500 보도 이후 정부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방위구역 재조정안이 작성됐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문서가 어떻게 한국에 전달됐느냐는 거였죠. 대사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흘렸다고 합니다. 제 소식통이 귀띔해준 정보였어요. 공식 채널도 아니고 비공식 채널도 아닌 애매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노린 건 아닐까요?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마비된 틈을 타서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에는 16% 병력 감축이 첫 단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그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1950년 에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방위선에서 점진적으로 제외한다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저는 이런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70년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더구나 동맹국이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무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그 안에서 발견된 표현을 보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인지 불충분국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지 불충분국가라니요. 한국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뜻이었어요. 명백한 차별적 표현이었죠.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16% 감축에 대한 한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탄핵 정국에서 나오는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못한다는 식으로 본 거죠.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에치슨 라인의 교훈을 망각한 과민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70년 전 에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입수한 후 밤새 고민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도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미국 정부의 진짜 속내라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문서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국정감사 비공개 문건에는 더욱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죠. 한국은 기술 수입국. 이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한국이 기술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반도체만 해도 세계 1위인데 말이에요. 문건에는 16% 감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기지 주변 상권이나 고용에 미칠 타격을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한 거였습니다. 북한 위협론을 과장하여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부풀리고 있음. 이런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북한이 연일 ICBM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위협론 과장이라니요. 진짜 충격은 CNN에서 터졌습니다. 저희와 경쟁 관계인 방송사였지만 이번만큼은 화가 났어요. 메인 앵커가 이런 말을 한 거였거든요. 한국은 고립된 기지, 대체 가능한 우방. 고립된 기지라니요. 대체 가능한 우방이라니요. 이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미국 언론의 수준인가 싶었죠. 앵커는 계속해서 16% 감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내놨어요. 마치 에치슨 라인의 재판처럼 한국이 점진적으로 버림받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1950년 에치슨 라인처럼 이번에도 한국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될 것. 이런 자막까지 내보냈어요. 70년 전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자는 건가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서는 랜드 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죠. 그들의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일본은 자율적 동맹국, 한국은 조건부 동맹국. 자율적 동맹국과 조건부 동맹국. 이 차이가 뭘까요? 일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라고 한국은 조건을 달아야 하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6% 감축을 통해 한국의 의존도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였죠. 마치 실험용 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북한 위협 과장으로 미군 주둔을 연장시키려는 한국의 전략을 차단해야 함.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K4500 작전의 일환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을 깎아내리고 동맹의 가치를 의문시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16% 감축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1950년 에치슨 라인이 북한의 남침을 유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요? 저는 기자로서 이런 조작된 정보 전쟁을 목격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편견과 과소평가. 이 두 단어가 제 머리를 맴돌았어요. 70년 동맹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익명의 제보자를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이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16%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비율 같지만 이게 70년 동맹의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카이브를 뒤져서 2019년 폭스뉴스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한국은 필요하면 우리를 부른다. 그러나 우린 항상 먼저 움직인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들으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발언이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화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에치슨 라인을 연상했습니다. 1950년처럼 또다시 한국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였어요. 에치슨 라인의 재판인가?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70년 전 역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욱 우려스러웠죠. 더 충격적인 일은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미일 3자 회의가 끝난 직후 일본이 갑자기 독자적인 발표를 한 거였어요. 방위비 증액안을 별도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3자 회의에서는 공동 대응을 논의했는데 일본이 혼자서 따로 움직인 거였죠. 마치 한국의 16% 감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 특파원에게 연락했어요.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특파원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한국 없는 안보 체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에치슨 라인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말하더군요. 한국 없는 안보 체제라니요. 70년 동안 함께 구축해온 체제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가요? 1950년 에치슨 라인이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부에서 나온 발언이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고위 장성의 말이었죠. 한국은 더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맥상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한국이 16% 감축에 반발하면서 탄핵 정국을 핑계로 북한 위협을 과장한다고 보는 거였죠. 탄핵 정국의 혼란으로 북한 위협론을 과장하여 미군 주둔을 연장시키려는 한국의 전략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1950년 에치슨 라인 당시와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이에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봤던 거죠. 워싱턴에서는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직접 참관했어요. 군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죠. 한국, 전략적 자산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불안정. 전략적 자산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게 미국 정치권의 공식 입장인 셈이었어요. 탄핵 정국을 이유로 한국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거였죠. 청문회에서는 더 충격적인 발언도 나왔어요. 16%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 에치슨 라인처럼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왔다. 다음 단계라니요. 16% 이후에 더 큰 감축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치슨 라인을 언급한 건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위협은 한국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실질적 위협 수준은 관리 가능한 범위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북한이 연일 도발하는 상황을 한국의 정치적 계산으로 치부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기념식이 갑자기 취소된 거예요. 매년 열리는 행사였는데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국방부 대변인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왜 갑자기 취소된 건가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정 조정입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을 이유로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16% 감축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기념할 동맹이 아니라 정리할 동맹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국정농단 수습기구 관계자의 표정을 직접 봤어요. 취소 소식을 듣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의 악몽이 재현되는 건가요? 한국 기자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관계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동맹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였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과거 발언 재조명, 일본의 독자 행보, 내부 발언 유출, 상원 청문회, 기념식 취소.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게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치슨 라인의 재판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950년처럼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하고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박민수라는 한국 대령을 생각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16%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겉으로는 작은 비율 같지만 이게 70년 동맹의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라가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진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수 대령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국방부 내 소식통을 통해서였어요. 그가 전출 명단에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들은 평택 기지에서 복무 중인 한국군 병사였다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최전방 GOP 부대로 긴급 전출 명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K-4500 작전의 여파로 한국군도 급작스러운 재배치가 필요해진 상황이었죠. 왜 갑자기 아이를 최전방으로 보내려는 거지? 박민수 대령은 상급자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작전상 필요에 의한 조치입니다. 미군 16%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이런 설명만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6% 감축이 한국군 가족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다니요. 박민수 대령은 특히 걱정이 컸어요.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최전방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ICBM 발사와 핵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미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가야 한다니. 박민수 대령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에치슨 라인처럼 미국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현실이었죠. 한편 평택 기지에서는 비공식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조사였어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결과가 놀라웠어요. 무려 73%가 남고 싶다고 답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래 복무한 병사들일수록 한국에 남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16% 감축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인데 정작 현지 병사들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요. 그 중에서도 브래들리 병장의 이야기가 특별했습니다. 7년째 한국에서 복무 중이었어요. 한국어도 제법 할 줄 알고 부대 앞 김밥집 아주머니와도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브래들리는 설문조사에 이런 답변을 남겼다고 했어요. 한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거든요. 에치슨 라인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미군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치슨 라인의 교훈까지 언급한 거였어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브래들리는 그날 특별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평소 즐겨하던 브이로그였는데 제목이 한국을 지키고 싶은 미군의 마지막 김밥 브이로그였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는 김밥집 아주머니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주머니는 브래들리가 16%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죠. 브래들리야, 왜 미국이 한국을 버리려고 해? 에치슨 라인처럼 또 그러려고 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질문이었어요. 70년 전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였던 거죠.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한국을 지키고 싶어요.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에치슨 라인 같은 실수는 반복되면 안 돼요. 브래들리의 대답이었다고 해요. 미군 병사가 한국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는 상황.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책은 차갑고 계산적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대 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메일 하나가 유출된 거였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움직여라.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 문장 하나로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16% 감축에 대한 병사들의 반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였거든요. 특히 한국을 지키고 싶다고 표현하는 미군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정책에 반하는 감정적 유대를 차단하려는 거였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부에 감시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상급 부대에서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메일의 존재를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작전이라는 증거 같았거든요. 16% 감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별 병사들까지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바로 그때 저에게도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역시 익명이었어요. 파일명이 독립작전 K였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엑셀 파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내부가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IT 전문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군사 전략 문서 같은데요. 동료의 분석이 맞았어요. 암호를 풀고 나니 상세한 철수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16%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 병력 이동 순서, 모든 게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1단계는 16% 감축 후 에치슨 라인 테스트. 2단계는 추가 30% 감축 후 한국 반응 평가. 3단계는 완전 철수 후 새로운 방위선 구축. 이런 식으로 단계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16%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에치슨 라인 모델 적용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예상 완료 시점이 적혀 있었거든요. 2025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에 미군이 철수한다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상징적 행위일까요? 저는 이 날짜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영 사건 소식을 들었어요. 한 미군 병사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남긴 유서였어요. 나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 우리는 누구를 지키는가? 한국을 지키려는 나의 마음이 잘못된 건가? 에치슨 라인을 반복하는 게 옳은 건가? 누구를 지키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16% 감축의 진짜 이유가 뭔지, 누구를 위한 건지 의문을 제기한 거였어요. 탈영병은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체포될 때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한국을 지키고 싶었는데. 에치슨 라인은 잘못됐어. 병사들의 선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를 것인가, 양심에 따를 것인가. 16% 감축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70년 동맹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한국을 지키고 싶어하는 미군들과 한국을 버리려는 정책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회의 메모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 메모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정치 정상화 전까지 한미 전략 동결 유지 필요. 한국 정치 정상화 전까지라니요.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었어요. 한미동맹도 결국 한국의 내정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메모 옆에 적힌 주석이었어요. ATR3라는 코드였죠. 저는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여러 방면으로 취재했습니다. 결국 한 소식통을 통해 알아냈어요. AT는 에치슨 템플릿, R3는 작전 계획 3단계를 의미했죠. 즉, 에치슨 라인을 모델로 한 철수 작전이 이미 3단계까지 진행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 모델의 현대적 적용 정치적 혼란기 활용. 1950년 에치슨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되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었어요. 70년 전처럼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하되 탄핵 정국을 틈타 더욱 교묘하게 진행하겠다는 거였죠.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습기구 회의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미국에게 너무 기대고 있었다. 이 발언이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70년 동맹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도 나왔어요. 16% 감축은 에치슨 라인의 전주곡일 수 있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기정사실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서 동맹 관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 외교협회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내부회의 녹취록이 공개됐거든요. 그중 한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됐어요. 한국은 탄핵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니요. 탄핵 정국에서 나오는 우려를 감정적 반응으로 치부하다니요. 이건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녹취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탄핵 정국의 혼란을 이용해 북한 위협을 과장하여 미군 주둔 연장을 꾀하는 한국의 전략을 차단해야 한다. 1950년 에치슨 라인 이후에도 한국은 살아남지 않았나. 1950년 이후에도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됐는데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다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CIA 분석 보고서에서 터졌습니다. 문서명이 한국 그림자 2025였어요. 이 보고서에는 한국 정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차기 정부에 미국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주권국가의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거였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나와 있었어요. 16% 감축에 반대하는 후보는 반미 세력으로 규정하고 찬성하는 후보는 실용적 지도자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에치슨 라인 당시처럼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로 본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한국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여전히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로 본다는 거였어요. 그런 와중에 JTBC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 의견이었어요.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철수 반대가 62%였어요. 하지만 찬성층의 논리가 주목받았죠. 이제는 자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찬성층의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에치슨 라인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탄핵 정국까지 겪고 있는데 이제 진짜 독립할 때 아닌가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1950년과 달리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대층의 논리도 명확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미군이 줄어드는 건 위험하다. 에치슨 라인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탄핵 정국이라고 해서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두 진영 모두 에치슨 라인을 언급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70년 전 역사가 현재의 논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미로인지 말이에요. 겉으로는 외교적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계산이 오가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정을 통보받을 대상으로만 봤어요.
마치 1950년 에치슨 라인 발표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K4500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어요. 4,500명의 병사들. 그들도 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의 한 변수에 불과한 걸까요? 협상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건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모두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복잡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미로에는 분명 출구가 있다고. 그 출구를 찾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에치슨 라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면 그 대가는 너무 클 거였어요. 드디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괌 기지에서 열린 미군 고위 장성 브리핑이 그 신호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장성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서울은 더 이상 방위의 중심이 아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노출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방위의 중심이 아니라니요. 그럼 뭐가 중심이라는 건가요? 도쿄인가요? 괌인가요? 장성은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했어요. 1950년 에치슨 라인이 한반도를 제외했듯이 새로운 방위선 구축이 필요하다. 16% 감축은 그 첫 단계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런 변화의 적기를 제공한다. 에치슨 라인을 직접 언급한 거였습니다. 70년 전처럼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탄핵 정국을 기회로 삼겠다는 계산까지 드러났죠. 저는 이 발언을 듣고 바로 괌으로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특파원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이미 한국 없는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 에치슨 라인이라고 부르더군요. 한국 없는 작전 계획. 뉴 에치슨 라인 이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미공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택 기지에서는 야간 이송이 시작됐어요. 깊은 밤, 조용히 병력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16% 감축의 실행 단계였습니다. 한 주민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자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이들 우는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저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택 기지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용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죠.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군인 가족들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빠가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였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한국을 떠나야 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 아이에게 한국이 고향이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친숙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미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6% 감축 대상에 포함된 많은 병사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브래들리 병장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한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에치슨 라인처럼 한국을 버리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동맹국을 포기하면 안 되죠. 한국을 지키고 싶다는 미군의 발언이었어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나는 한국에 남겠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거든요. 군인 가족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증언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군인 부인이 올린 영상이 특히 화제가 됐습니다. 남편은 명령이라서 떠나야 한다지만 저와 아이들은 여기 남겠어요.
이곳이 우리 집이거든요. 탄핵이라고 해서 한국이 나쁜 나라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영상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영상도 많았어요. 한국을 지키는 게 우리 임무 아닌가요? 왜 에치슨 라인처럼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 위협이 증가하는 시점에 왜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적 혼란은 일시적이지만 안보는 영구적이잖아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괴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탈영 사건이 발생한 거죠. 한 병사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나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 이유를 듣지 못했다. 우리는 누구를 지키는가? 한국을 지키려는 내 마음이 잘못된 건가? 탄핵 정국이라고 해서 동맹국을 버리는 게 옳은 건가? 누구를 지키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요약했어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뭔지, 누구를 위한 건지 의문을 제기한 거였죠. 탈영병은 3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체포될 때까지 계속 중얼거렸다고 했죠. 한국을 지키고 싶었는데. 에치슨 라인은 잘못됐어. 정치가 어려워도 사람은 버리면 안 돼. 한편 미국 대사관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몰려와서 돌을 던진 거예요. 방탄 유리에 금이 갔죠.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무음이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죠.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에치슨 라인을 반복하지 마라. 탄핵 정국을 핑계로 동맹을 버리지 마라. 한국을 지키려는 미군을 지지한다.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현장 미군들은 지지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70년 동맹의 끝인가? 이렇게 분노와 원망 속에서 끝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한국을 지키고 싶어하는 미군들의 존재. 정책과 상관없이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K-4500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항도 거세지고 있었어요. 시민들과 군인 가족들, 그리고 일부 미군들까지 이 작전에 반대하고 있었죠. 분열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K-4500 작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이에요. 특히 에치슨 라인과의 유사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보자 X와 만날 때가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여의도의 한 카페였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곳에 도착했죠. 제보자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악수를 청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손가락 2마디가 절단되어 있었거든요. 베트남 전쟁에서 다쳤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오랫동안 미군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저에게 이 정보를 주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7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에치슨 라인처럼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특히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등을 돌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에치슨 라인의 악몽이 재현되는 걸 막고 싶었던 거죠. 1950년 에치슨 라인 때 제가 어렸지만 기억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한국 정부가 불안정하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의 증언이었어요. 70년 전 역사의 산증인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드론 충돌 사건이었어요.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 중이던 미 측 드론이 청와대 경계 2km까지 접근했다는 거였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행동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를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서 말이에요. 청와대는 즉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반응은 의외였어요. NSA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번만은 우리가 도를 넘었다. 정제된 문장이었지만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미국도 이번 일이 과했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NSA 메시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에치슨 템플릿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조치였다. 정치적 혼란기라고 해서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됐다. 에치슨 템플릿을 직접 언급한 거였어요. 1950년 방식을 현재에 적용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CIA 보고서였어요. 그 안에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 교란 위험국으로 분류된 배경이 나와 있었거든요. 소프트 파워 교란 위험국이라니요. K-팝,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문화가 미국 문화를 압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표현되어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역방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어 우려됨.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1950년대에는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죠. 이게 진짜 철수 이유 중 하나였던 거예요.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적 경쟁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박민수 대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 통신망 녹취를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위험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녹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급자와의 통화였는데 박민수 대령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명령이라도 잘못된 건 보고해야지 않습니까? 에치슨 라인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혼란이라고 해서 동맹국을 벌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명령이라고 직언한 거였어요. 군인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죠. 하지만 그는 에치슨 라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통화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어요. 16% 감축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1950년 에치슨 라인처럼 말이죠.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확고한 지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민수 대령의 우려였어요. 미군 감축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치적 혼란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저는 이 녹취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아직도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박민수 대령 같은 사람이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제보자 X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에치슨 라인의 진실도 결국 밝혀졌듯이 말이죠.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해서 진실까지 묻힐 순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K-4500 작전의 실체가, 미국의 진짜 의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감춰진 문서들, 비밀 통화들, 내부 보고서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70년 동맹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애치슨 라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1950년의 실수가 2025년에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특히 애치슨 라인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폭로의 진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상황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이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빠진 대미견제 3국 회담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3국이 누구일까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었어요. 한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이 모여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16% 감축으로 떠나려 하고 주변국들은 한국 없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했죠.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말이에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애치슨 라인 이후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할 때가 왔다. 정치적 혼란에 빠진 일부 국가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애치슨 라인 이후라는 표현을 직접 쓴 거였어요. 1950년처럼 한국이 방위선에서 제외된 상황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K-4500 작전의 진짜 목표였던 거예요.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건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북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ICBM 모의 발사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미군 정보위에서는 즉시 경고를 발표했죠. 한국 방위 중단 시 오판 위험 상승. 오판 위험이라니요. 북한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군이 16% 감축하고 결국 떠나면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정보위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1950년 애치슨 라인 발표 후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듯이 현재 상황도 유사한 오판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황이 북한에게 기회로 인식될 가능성 높음. 역사의 교훈을 정확히 파악한 분석이었어요.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남침을 불러왔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였죠. 더구나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분열이 극심해졌어요. 광화문에서는 반미 시위와 친미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같은 광장에서 정반대의 주장이 맞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형 화면에 나타난 자막이었어요. 이곳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한국인의 나라인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인가? 탄핵 정국까지 겪으면서도 말이에요.
시위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미 시위대는 미군 나가라고 외쳤고 친미 시위대는 동맹 지켜라고 외쳤어요. 같은 한국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또 다른 목소리였어요. 에치슨 라인을 반복하지 마라. 탄핵 정국을 핑계로 동맹을 버리지 마라.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미군 철수에는 반대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강경했어요.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를 본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무한정 투자할 수는 없다. 비용 대비 효과라니요.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었어요. 70년 동안 함께 흘린 피와 땀을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탄핵 정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담화에는 더 직설적인 표현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이 틀렸다는 건 결과가 증명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 정치적 혼란에 빠진 국가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에치슨 라인의 교훈을 다르게 해석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아니라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죠. 이 발언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어요. 동맹을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더구나 동맹국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에요. 국정농단 수습기구는 절제된 경고성 발언으로 대응했습니다. 상호 존중 없는 협력은 지속될 수 없다. 상호 존중. 이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70년 동안 과연 상호 존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방적인 의존 관계였을까요? 수습기구 성명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일방적 결정은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맹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명확한 경고였어요.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미군이 16% 감축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국제사회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유럽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라고 표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새로운 기회라니요. 중국에게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기회라는 뜻이었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러시아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에치슨 라인의 복원은 지역 균형 회복의 기회다.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질서의 전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1950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환영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정말로 갈 곳을 잃을 거라고. 미국도 중국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고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더욱 위험했어요.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에치슨 라인의 악몽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박민수 대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한국군 장교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정이었죠.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민수 대령은 긴장한 기색 없이 단상에 올라섰죠.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대령님, 왜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박민수 대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군인이지만 먼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치슨 라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동맹국을 벌이는 건 옳지 않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군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양심을 따르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1950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K4500 작전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30분간의 기자회견이었지만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순간이었어요. 16% 감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종 목표는 완전 철수예요. 에치슨 라인의 현대적 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고 있어요. 충격적인 폭로였어요. 16%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였죠. 한편 저는 국제기자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취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런던에서 열린 포럼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1시간 동안 K4500 작전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에치슨 라인과의 유사성을 특히 강조했어요. 1950년 에치슨 라인이 한국 전쟁을 불러왔듯이 2025년 K4500 작전도 비슷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진지했어요. 역사의 교훈을 되짚는 내용이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죠. 박수가 계속 이어졌어요. 43초간 지속됐습니다. 진실을 전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청중들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죠. 에치슨 라인의 교훈을 현재에 적용한 분석이라고 평가해 준 거였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국 국방부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철수 중단 유예 조치. 시 중단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논란 이후 첫 수세적 반응이라고 보도했어요. 미국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선 거였죠. 국방부 성명에는 추가 설명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의 역사적 교훈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맹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에치슨 라인을 직접 언급한 거였어요.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였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군인 가족들의 촛불 시위였어요. 수백 명이 모였죠. 그 중에서도 한 장면이 전 세계의 마음을 울렸어요. 7살짜리 아이가 든 팻말이었거든요. 아빠랑 더 있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문구였어요. 정치도 외교도 모르는 아이에게는 그저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더 의미 있는 건 다른 팻말들이었어요. 한국을 지키려는 미군 아빠를 지지합니다. 에치슨 라인을 반복하지 마세요. 정치적 혼란을 핑계로 동맹을 벌이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미군 철수에는 반대하지만 한국을 지키려는 미군들은 지지한다는 거였죠. 이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CNN, BBC, 르몽드, 아사히 신문.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진을 일면에 실었어요.
특히 CNN의 캡션이 인상적이었어요. 에치슨 라인의 재판을 우려하는 한국의 목소리. 1950년 역사를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보도한 거였어요. 국제사회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 문제로, 그리고 역사적 교훈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엔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특별 보고서를 발행한 거죠. 주한미군 사태에 따른 인권 차원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군인과 그 가족들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새롭게 들렸어요. 군인들도 일방적인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걸 확인해 준 거였죠. 보고서에는 역사적 맥락도 언급됐어요. 1950년 에치슨 라인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한 일방적 결정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까지 에치슨 라인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한 거였어요. 반격의 물결이 거세졌습니다. 박민수 대령의 용기 있는 발언, 제 국제 강연, 미국의 수세적 반응,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국제사회의 관심.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미군 병사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브래들리 병장을 포함해 많은 미군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에치슨 라인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적 혼란은 일시적이지만 우정은 영원합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였어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더욱 선명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에치슨 라인이라는 역사적 교훈이 큰 힘을 발휘했어요.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였죠. K4500 작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격의 물결이 일어난 거였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삼성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소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반도체 긴급 공급 중단을 검토한다는 발표였어요. 미국 국방산업계가 깜짝 놀랐죠. 한국 없었으면 대체 불가능. 미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나온 긴급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은 미국이 의존하는 핵심 기술 보유국이다.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50년과 2025년의 차이를 정확히 지적한 거였어요. 70년 전에는 한국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기술적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국이 원전 기술 독립을 선언한 거였습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서 미국과 일본을 앞섰다는 국제 세미나 발표가 나온 거죠. 저는 이 세미나에 직접 참석했어요. 발표 내용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한국 연구진의 발표였어요. 그동안 기술 수입국이라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였죠. 세미나에서는 역사적 맥락도 언급됐어요. 에치슨 라인 당시 한국은 농업국이었지만 현재는 기술 선진국입니다.
70년의 변화를 무시한 정책은 시대착 오적입니다. 정치적 어려움과 기술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1950년과 2025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무총리 대행 체제와의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 인사가 처음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우린 과거 동맹을 과소평가했다. 과소평가했다는 인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표현이었죠. 미국이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더 구체적인 설명도 했어요. 에치슨 라인 시대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을 같은 시각으로 본 것이 실수였다. 70년간의 변화를 간과했다. 정치적 혼란을 과대평가하고 기술적 역량을 과소평가했다. 솔직한 자성이었어요. 1950년의 시각으로 2025년의 한국을 평가한 게 잘못이었다는 인정이었죠. CNN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프라임타임에 방영됐죠. 시청률이 엄청났다고 했어요. 미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다뤘어요. 특히 K컬처의 위력을 강조했죠.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인터뷰였어요. 에치슨 라인 때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예요. 정치적 혼란은 일시적이지만 기술력과 문화력은 영구적이죠. 한 외교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70년간의 변화를 정확히 요약한 표현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CIA 내부 보고서였어요. 결론부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미래의 동맹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 감시에서 신뢰로.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감시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신뢰의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었죠.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 모델은 1950년대에나 통했던 방식이다. 현재의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도 시대착오적 판단이었다. 시대 변화를 인정한 거였어요. 70년 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다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미국도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70년 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삼성의 반도체 카드, 원전 기술의 독립성, 미국 고위급의 반성, CNN의 다큐멘터리, CIA의 인식 전환. 모든 게 한국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서로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7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특히 에치슨 라인과의 차이점이 명확해졌어요. 1950년의 한국과 2025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K4500 작전은 의도치 않게 양국 관계의 재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제 전략적 재발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새로운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K4500 작전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제보자 X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전 CIA 분석관이었어요. 30년간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었죠. 그가 왜 진실을 폭로했는지 이유도 밝혀졌어요. 나는 진실을 훼손할 수 없었다. 특히 에치슨 라인 같은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는 걸 막고 싶었다.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동맹국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30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하면서 쌓은 신념이었어요. 거짓된 정보로 정책을 만드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였죠. 그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어요. K4500 작전은 에치슨 라인의 현대적 재현이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70년 뒤에 반복하려 했던 거예요. 더 교묘하게 정치적 혼란을 핑계로 말이죠. 그의 폭로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K4500 작전의 허점들이 드러났고 미국 내에서도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제보자 X, 박민수 대령, 브래들리 병장.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지켰어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K4500 작전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뀌고 있었어요.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였죠. 브래들리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거든요. 특히 에치슨 라인과의 대비가 중요했어요. 1950년에는 일방적 결정이었지만 2025년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화였거든요. 감정의 정점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이제 진짜 신뢰 회복을 위한 여정이 시작될 때였어요. 한미 고위급 회담이 소규모로 열렸습니다. 화려한 의전은 없었어요. 대신 진솔한 대화에 집중했죠.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전략적 협의 시작한다. 동등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위치로 인정한 거였죠. 에치슨 라인 시대의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회담에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 일방적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깊이 인식했다.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도 잘못이었다. 미국 측 인사의 발언이었어요. 1950년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이어서 전략기술동맹 조약이 체결됐어요. 기존의 방위 조약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죠. 정보, 과학, 문화까지 포함한 포괄적 동맹이었습니다. 특히 문화 공동방위라는 개념이 신선했어요. K컬처와 미국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문화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조약문에는 역사적 교훈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 같은 일방적 결정을 배제하고 모든 정책을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정치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다. 명확한 약속이었어요. 1950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공약이었죠. 미국 군사보고서도 개정됐습니다. 한국이 1급 전략 우방국으로 새롭게 등재된 거예요. 기존의 지원 대상국에서 협력 동반자로 지위가 바뀐 거였죠.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에치슨 라인 시대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다. 기술 선진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다.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핵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70년간의 변화를 정확히 인정한 거였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시겠어요? 70년 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함께 전략을 세우는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